그리고 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받아본 내용에 대해서도 피해 날이 나는 언론사인 줄 알았다. 여론조사 업체인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 녹취들 보면 여론조사 업체였던 걸 알았다. 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여론조사라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안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의 메시지들도 많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들도 많다는 건데 이걸 특검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특검은 계속해서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너무 좋아요. 예스! 뭐 이런 걸 했던 거 아니야. 예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가 완전히 엉터리냐?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네, 준비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준비를 같아요. 해온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과거에는 이 정도 거짓말이었으면 뭐 검사가 봐주고 그 아니면 이제 검찰총장 부인 혹은 대통령 부인이니까 알아서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줬다면 이번 특검에서는 안 맞아요. 통한 거 아니겠느냐. 아니 변호사 3명이 붙었는데 변호사 3명이 도대체 뭘 준비해 준 거예요? 아니 변호사들이 옆에서 잘하고 있다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미리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를 변호사들랑 상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그런 것 얘기예요. 같아요. 우리가 변호사 생활 우리 20년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의뢰인이야. 김종대 의원이 내 의뢰인이야. 그럼 어쨌든 이 특검에 가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2주 전에 그것도 얘기했으니까 작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시뮬레이션을 하지. 지금 뭐가 고사를 게다가 지금 치르고 이번에 가지. 조사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확실하다고 이미 검찰에서도 여러 번 나온 자료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변호사고 우리가 변호사면 우리들이 변호사로 칩시다. 김종대 의원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핵심이 이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일단 먼저 물어보고 당연히, 예.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대답한 거랑 안 맞는데 뭐 그때 중앙지검에 낸 거랑 안 맞는데 대통령실에 낸 거랑 안 맞는데 그다음에 오빠네 집에서 가져간 거랑 안 맞는데 그 오빠가 뭐라고 말했대요? 이것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말을 맞춰줘야 그렇지, 되잖아. 그렇지. 변호사 역할이 그런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박수 치고 잘했다고 한다는 거는 변호사들이 안티 아니면 엑스맨 아니면 얘를 그냥 깜빡이 늘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이거는 혼자 그냥 생각했다가 나중에 즉흥적으로 대답했던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만 봐도 그런 거고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비춰봐도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언론 보도 지상을 통해서 나왔던 특검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이 대목을 노영희 변호사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꼭 나한테 물어봐? 저분한테 물어봐. 심리학을 전공했잖아. 내가 심리학을 전공. 이거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 저분 저 철학과 나왔어요. 철학. 그러면 좋아. 그리고 우리 전국 철학에 정통하신 김종대 전 의원도 계시고. 난 경제학과인데. 예. 아 그러세요? 나 당연히. 진짜 의외네요. 경제학 하셨어요? 경제학과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데? 전혀 아니죠. 뭐 공부하려고 학교 갔습니까? 자, 놀러 갔지. 왜냐면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와중에 특검 그 수사관 조사관한테 나를 그렇게 나쁜 프레임으로만 보지 마라. 그래도 명태균이고 건진이고 다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건진은 내가 몸이 아플 때 많이 도와줬고 명태균은 본인이 몸이 아픈데도 대선 때 날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 아니 그동안에 사실 행동하고 다 좀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돼요? 명태균 씨도 계속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 씨는 나의 가족이었다. 음. 우리 가족 같은 사이였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이번에 불러가기 전까지는 김건희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했어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나쁜 말 별로 안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난리가 났어도 김건희 씨가 자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특검이 저 명태균 씨 고마워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지 나는. 왜 이 얘기를 조사 과정에서 했냐는 거예요. 척을 지면 우리 같이 죽는 거야. 나 아직 너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어. 너 나한테 나 이런 스탠스니까 너도 알아라. 우리는 지금 운명 공동체야. 너가 나한테 준 81차례의 여론조사 내가 받았다고 유죄가 되면 준 너는 뭐가 되니? 너는 뇌물 공여자야. 우리 한 배를 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들, 나를 보살펴준 사람들, 한 가족 이런 스탠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향후 행보에 대한 어떤 단속?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범들끼리는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예,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의 입을 단속해야지 내가 조금 죄를 덜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묘합니다. 아니, 박절하지 못해서. 어디서 듣었던 그러니까 이런 얘긴데. 식으로 이걸 또 얼렁뚱땅 퉁칠 때 이런 논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건 인간관계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수사관이 자꾸 그래. 아, 뭘 그렇게 나쁜 프레임으로 절 물으세요. 내 손금 받으릴까? 아니면은 뭐, 조사받으러 가서. 뭐 이런 맞아요. 식의. 근데 김건 씨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가 자기 처음 취재해가지고 녹취로 나올 때도 예. 유튜버들이 너무 나를 나쁜 프레임으로만 봐요. 이런 얘기를 진짜 사실 많이 했고 유튜브들이. 그 이후에도 그 열린공감이가 뉴탐사가 어딘가에서 전화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당신들은 너무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고 맨날 욕만 하니까 사실 얘기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말을 하는 그 인터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본인은 피해자고 억울한 사람이 되고 그치. 특히 그런 게 모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하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할 때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이러면서 여러 사람을 파멸로 이끌 땐 항상 그 논리였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못 살게 굴지 마. 이래놓고 응징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 엄마 왜 불쌍하대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지. 모녀 관계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기 디자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효녀다? 뭐 효녀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왔다. 당신들이 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그 먹히는 사람들 앞에서만 했던 거죠. 그렇죠, 먹히죠. 그러니까 먹히니까 계속해서 그 태도를 견제했던 거고 그게 하나의 이제 김건희 씨의 화술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특검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보여줬다. 쓴 거죠. 그 습을 못 버렸던 네.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 이명수 기자가 쓴 세븐 스캔들 그 책으로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7시간 녹취록. 네. 그거 읽어보면은 너무나 강렬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저는 그 책이 교과서라고 봐요. 어머. 김건희를 알기 위해선 그 책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럼요. 지금 저희 그 원고 작업하는 한겨레 이승준 기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윤석열도 김건희 악마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라면서 작년 11월 기자회견 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예. 그 뭐 따지고 보면 순진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너무 나쁘게만 맞아. 본다. 니네가 나쁘게 보니까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 기준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는 그 조금 화제를 바꿔서 물론 연결되는 화제 이슈이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왜 어떤 사람 이름 앞에 호처럼 붙이는 그 수식어들이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밀항 이기훈 선생 이런 게 이제 좀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큰절 권성동 선생으로 저희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절을 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을 오랜 시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건 아니면 뭐 어디 지역구나 또 다른 곳에서 인연이 있어서 실제로 보셨건 간에 권성동 의원의 캐릭터는 지금까지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누군가한테 가서 큰절을 하고 온다든지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많이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통일교회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가 특검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2022년 2월에서 3월 가평에 있는 천정궁이라는 데가 있대요. 통일교. 여기가 이제 그 한학자 총재라 그러죠. 이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차례 방문을 했고 큰절을 했다. 그러고 나선 쇼핑백을 받아갔다라는 내용이고 그 쇼핑백 안에는 금품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다 뭐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금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JTBC 보도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그 한학자라는 사람이 비밀 금고가 있는데 네. 이 금고는 손댈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것이 이 쇼핑백 안에 들어간 것이고 금고에서 꺼낸 이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넣어서 포장을 했고 재정국장을 통해서 자신이 건네받아서 권성동에게 줬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총재는 한학자,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정모 씨. 네. 얼마 전 그 사임했던 세계일보 정의민 대표의 누나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재정국장이라는 사람은 윤영호 씨의 부인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 5명이 금고에 손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큰일 난 거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상황이 필요한데 그 큰절은 이건 통일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주를 부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하고 조상신의 결합 종교예요. 통일교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단으로 취급받는 이유가 그거죠. 보통 정통 기독교는 성령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데. 귀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 예. 근데 이건 귀신을 귀신 숭배하는 거 강령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신이 된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천정궁 앞에 가면은 부모님 곧 들어오십니다. 이러면은 그렇구나. 직원들이 준비를 한다고. 그리고 저번에 그 통일교 그게 압수수색할 때 신도들이 몰려하는데 정문 앞에서 절하잖아요. 그때 그 사진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권성동 의원이 쇼핑백을 받아서 절을 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절을 해서 예의를 갖추고 저기 같이 하자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을 했다는 거는 그냥 그 종교의 어떤 일종의 예의 같은 거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저기 성당에 가면은 당연히 신부님이 저기 하는 예의 다 따르고 절에 가면은 합장하고 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는 조금 그런 게 권성동 의원이 종교가 원래 뭐예요? 몰라요. 원래 통일 신자는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상가집 가도 절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요즘 이쪽 계열들이 완전히 지금 판이 가려진 게 뭐냐면은 최근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라는 흐름이 생겼는데 자 보십시오. 건지는 일본 무속신하고 불교를 결합시켜. 통일교는 조상신하고 기독교를 결합시켜. 그렇죠. 신천지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 요즘은 그리고 또 저기 건지는 다 만나. 신천지도 만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돼요. 이 신도 중요하고 저 신도 다 중요하고. 통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권성동 의원은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뭐냐면은 거기를 예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렇지. 예의를 갖춰서 거기를 예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총재님이라 그랬을지 부모님이라 그랬을지 난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분위기에 맞춘 걸로 보여져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고 이 통일교는 2022년 1월이면 그 아시다시피 대선을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을 타이밍인데 이때 거기 가서 큰 절을 했고 쇼핑백 안에는 금품이 들어있고 그 쇼핑백을 5만 원짜리로 잘 채우면 한 10억까지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든 게 현물 무슨 골드바일 수도 있다 그러고 다양한 어떤 설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큰 돈이 주고 오갔다. 근거를 통해서 줬다라는 윤영호 씨의 이제 증언이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윤영호 씨 다이어리에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큰 거 한 장 서포트 1억으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차례 그러면 통일교 관계자를 만나서 뭔가 금품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흔적들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명징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수수는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권성동은 그때 윤핵관이고 아주 핵심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통일교에서 관례적으로 큰절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통일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돈을 안 줬으면 과연 절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1억에 큰절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1억에 큰절을 했을까? 이 중요한 정치인이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절까지 저는 하고. 1억은 큰 게 아니에요. 1억은 여기서 큰 거 한 장은 1억이 아니야. 이거는 최소 정말 10억? 우리가 업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1억 가지고 큰 거라고 쓰지 않는다. 큰 거라고 하면 보통 10억을 보통 10억 이상을 얘기한다. 아. 게다가 사실은 이제 이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강원랜드 사건이 터졌었을 때 그때 사실은 윤석열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혹시 이쪽에 좀 이렇게 라인을 좀 원래 그쪽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2022년 요 1월이라고 하면은 2021년 요 말부터 사실은 이제 무슨 움직임이 있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큰 거 한 장 받았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통일교까지 쫓아가가지고 절 2번 하면서 이게 양쪽에 막 받아두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은 통일교하고 원래 무슨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임에 과연 윤핵관이라는 말을 이 타임에 성립이 되고 있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권성동이 사실은 김건희랑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대척점에 있으면서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사실은 김건희 라인들이 실세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사이여서 오히려 권성동의 입지가 사실 조금 애매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통일교하고 사실은 권성동이 먼저 어떻게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돈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과정 중에서 윤석열에게 오히려 호감을 사고 더 끈끈해진 관계가 됐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윤영호라는 사람이 돈 주고 난 다음에 대선
이 사람에게 대선에 써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돈이 결국에는 윤석열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이 통로를 쓴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들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대선 캠프로 만약에 흘러 들어가서 대선에 활용이 됐다면 굉장한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일본 자민당이 통일교와 이런 일을 벌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해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이 연결됐냐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그 시점이 언제부터일 건지도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죠.